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35강 바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파트를 할 때마다 저는 뭔가 정말 역사란 무엇이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아주 악한 그러한 본성과 또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 사진 먼저 한번 봐주실래요? 뭐 같습니까? 백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흑인으로 보이는 꼬마 아이에게 무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스켓입니다. 먹을 거. 선생님, 근데 그냥 백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우리로 보이는 이런데 아이를 가둬놨네요? 맞아요. 1958년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장했던 인간 동물원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1858년도가 아니라 1958년도예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정도 전. 네. 흑인을 마치 동물을 우리에 가둬두고 우리가 동물을 구경하듯이 인간 동물. 이게 알려지고 나서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비난이 가해졌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폐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벨기에가 축구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황금 세대라 그래서 루카쿠나 이런 사람들 정말 아주 돈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 활약했었죠. 근데 루카쿠 씨,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역사 앞에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6, 70년 정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여기 안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그런 최근에 우리 동양계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테러를 많이 받잖아요. 길거리 가면서 막 이렇게 테러 나가는데 주로 흑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흑인들도 정신 잘 차렸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흑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백인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받아서 울분이 있는 거 나 충분히 역사를 공부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울분을 다르게 더 정의롭게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보다 더 소수 인종인 동양계에게 그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이 최근에는 속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역사를 퇴행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자, 우리가 공부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파트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산업혁명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국주의 파트? 네. 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전체 제 강의 중에 가장 최근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 17, 17, 18, 20, 21, 21, 22, 22, 23 못해도 매 수능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늘 나왔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요거보다 좀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제국주의 파트는 메인 핵심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 파트가 처음에 공부하면 바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 파트에서 어느 정도 예습은 여러분 시켜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 쪽은 산업혁명 나올 것이고요. 요 밑에 쪽이 제국주의 파트인데 요 내용이 정말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봐주셔야 되겠고요. 올해 여러분 아마 수능에서도 여기서 서너 문제 이상은 늘 나올 겁니다. 예, 그거 한번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자본주의 발전. 이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여기는 나오면 어렵게 안 나와요. 자, 생산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간의 수공업이죠. 내가 분필 하나 만들려면 내가 분필 하나 만들어서 갖다 팔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 오더니 유성환 씨 그러지 마시고 분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거 100개 좀 만들어 주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죠. 저는 이 분필을 판 돈으로 저희 가족 겨우 먹고 살고 재료 하나씩 구해다 이렇게 만드는데 100개 만들려면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제가 재료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당신 믿고 먼저 돈 줄게. 먼저 돈을 지급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선대제 수공업에 의해서 생산량이 좀 많아져요.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혼자 이거 디자인하고 모양 사와서 깎고 판매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요거 분할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할해요?
너는 디자인만 해. 너는 재료만 사와. 너는 요것만 깎아. 너는 요것만 갖다가 여기 세트로 만들어. 이렇게 공장처럼 수공업을 일의 파트에 맞게 분리한 거야. 그럼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생산량이. 그리고 그러다가 공장제 기공, 징푹딱, 징푹딱, 징푹딱 이렇게 기계가 찍어내는 형태를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장제 기계공업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대제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먼저 돈을 주고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일을 만드는 형태였었고, 이것이 공장제 수공업. 수공업은 수공업이지만 각각에 맞는 파트에 맞게 일들이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장제 기공업을 위해서 대규모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런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산업혁명은 공장제 기공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방적기, 방직기 등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려면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교통혁명이 필요합니다. 왜? 만들어진 걸 대량을 많이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증기기관차, 증기선 같은 게 같이 따라왔었고요. 통신혁명도 있어야 돼요. 왜? 많이 만들어진 걸 내 동네만 팔면 다 못 팔 거 아니에요. 먼 지역에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 지역에 팔려면 여기 분필 만상자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신 전화 등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통신혁명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방적기, 방직기 같은 것도 나타났었고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계량이 18세기 중후반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필톤의 증기선 같은 것도 있었고요. 증기선 전에는 증기기관차 같은 것도 당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800년에 5대 도시는요, 터키의 이스탄불 100만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에도, 지금의 도쿄죠, 100만 안 됐습니다. 중국의 광저우 100만 안 됐습니다. 영국의 런던 100만 안 됐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정도만 겨우 100만을 넘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1900년에 오면서 어떻게? 시카고가 200만이 좀 안 됐고요. 독일의 베를린은 2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요 300만이 넘었고요. 미국의 뉴욕은 400만이 넘었고, 영국의 런던은 600만이 넘었어요. 1900년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로 모여드는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요.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이 축적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이라든가 맨체스터 이런 데는 대표적인 석탄 산지이자 철광석 산지예요. 이게 산업혁명으로 성장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석탄과 철이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2차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대규모로 몰려들었습니다.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임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요, 프랑스, 벨기에,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등지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했던 나라들은 그 이후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기만 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동 문제, 장시간 노동 문제, 하루 15시간, 16시간, 아동 노동 문제, 저임금 문제, 하루 종일 일해봤자 이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불과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예요. 여러분들 할아버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할머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는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조금 늦게 걷는다 이러면 하면 엘리베이터 있으면 천천히 잡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대우를 받으실 충분히 그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신 세대가 여러분들의 할머님 세대들이세요. 제 어머님 세대잖아요. 그분들. 이 도시 문제, 이거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제 나이 때 경험했다고 보면 사람들 안 믿던데, 지난주가 저희 어머님 팔순이셨어요. 그래서 사촌 형님들 다 환갑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이제 저희 막내 이모랑은 사촌 형이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환갑이 넘은 사촌 형들이랑 와서 이제 하는데 막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밤새 이제 얘기하시면서 잔치를 하시니까 오랜만에 옛날처럼 잔치를 한번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 꼬마 때, 제 10살 때 사당동 산동네, 서울 사당동 산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직업도 가지고 나름 저희 누나는 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부도 많이 이루었거든요. 누나 명예 또 워낙에 열심히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그때 놀랐었던, 진짜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나라도 불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 앞에 감사하자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50년 전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여러분의 노력 없이 거둔 엄청난 큰 성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어린 시절 되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자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 성취해서 이 정도 살아왔던 건 난 너무나 한없이 감사해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딜 가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친구들은 매우 불만을 가졌어. 선생님 전 열심히 했는데도 뭐 수학도 잘 못하고 맨날 레슨도 안 나오고 하면서 막 아이패드 막 다 갖고 있어. 막 아이패드 막 이거 요새 다 갖고 있죠. 막 야, 근데 만족을 못해. 나는 그 몇 년 동안 용돈 모아서 그 워크맨, 그 용산 가서 그 무서운 형들 만나갖고 워크맨 하나 사보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근데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너 얼마 갖고 왔어 하고 막 이랬던 시대인데 요새 아이들 보면 저는 제 학생들 제가 매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점점 최근 아이들 중에 좀 여전히 아이들은 워낙에 이쁘고 뭐 저도 잘 따르고 뭐 저도 맞추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뭐 저도 하니까 뭐 저랑 소통이 괜찮은 편인데 아이들이 좀 특징이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옆에 친구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거 여러분들 부모님이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 많이 누리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것도 없는데요. 내 강의 보고 있잖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훌륭한 강의, 재밌는 강의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것이 뭐 여러분이 뭐 핸드폰으로 볼지 패드로 볼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뭐 노트북으로 볼지 뭐 아니면 다른 PC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만해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 진짜야. 어쨌든 여러 도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모여 드니까 여러 주택 문제, 상하수도 문제, 뭐 여기 진짜 살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70년대, 80년대 우리 서울도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많이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였었고요. 자, 이러한 노동 문제와 도시 문제와 함께 기계 파괴 운동, 이걸 일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었고 노동자들의 선거권 강화 운동, 바로 차티스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나타났던 게 19세기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이 친구 몇 살로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10살 안 돼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엔 그래 보이는데. 성인의 키는 이렇고요. 요 정도, 허리 정도 오는 친구입니다. 한 7, 8살 정도 보이는 친구가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쭉 줄져 있습니다. 보조공이에요, 보조공. 이렇게 일해봤자 지금 돈으로 한 달에 2, 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그리고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막 굴뚝 같은 데서 청소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는요, 평균 수명이 16세인 도시도 있었어요. 당시 영국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10살 전에 죽은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럴 정도로 열악했던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묻습니다. 이거 실제로 영국의 노동 현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거 실제로 그 연구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요. 실제 조사를 해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공장에 바쁠 때 소녀들이 아침 몇 시에 공장에 갑니까? 3시에 와서, 아침 3시가 아니지. 새벽 3시는 새벽 3시를 얘기하는 거죠. 새벽 3시에 공장에 와서 일을 마치는 것은 밤 10시에서 10시 반이래요. 19시간의 노동시간 중 휴식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침 식사 15분, 1시간 15분이 아니에요. 그냥 15분. 점심에 30분, 차 마시는데 15분. 토탈 1시간이야. 지각하면 한 번 지각에 임금의 4분의 1 깎이고요. 자녀들과도 노동 때문에 사고 당한 적 없습니까? 제 맏딸이 처음 공장에 갔을 때 톱니바퀴 집게 손가락 2마디까지 잘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죠. 당시 의회에서 제출했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러다이트 운동의 내용들이고요. 자,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을 바꾸기 위해서 초기의 사회주의, 타협하자, 협동하자 했지만 당시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을 본인들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한다고 세상 바뀌는 게 아니다. 계급 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에 노동자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러면서 계급 투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오원이 만들었던 유나라크라는 협동 농장, 협동촌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계급 투쟁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전 세계는 제국주의 파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국주의 파트에서 막 여기에 너무 매몰되더라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했냐. 이게 메인 포인트거든요. 이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정치적으로는 침략적 민족주의예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주의. 몇몇 자본, 소수의 자본가들이 그 시장 자체를 독점하는 형태. 주로
침략을 하는 사람들의 자본가들이었겠죠. 사상적으로는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 흑인들은 열등하니까, 아시아계의 황인종들은 열등하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한다라는 논리가 있었고요. 이것이 제국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원래 목적은요, 원료 공급지와 본인들이 만들었던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개척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모습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진행되었었죠. 자, 그때 나왔던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제국주의. 백인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라. 그대들의 자녀들 중 뛰어난 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역경의 길을 걷게 하라. 원주민들의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역경 가운데서 허둥대고 지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그대들이 잡은 음울한 종족들은 어쩌면 악마 같고 어쩌면 어린이 같구나 라고 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키플링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백인들의 짐이야,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가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우리의 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풍자와 기린들이 오와 열이 맞추고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고 어떤 생산물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영국의 문어발식 팽창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캐나다도 있고요. 인디아, 이집트, 그다음에 인도, 이집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제국주의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실 로즈는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프리카, 우리나라의 지금 수십 배 크기의 나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로디지아예요. 로디지아. 지금은 그 로디지아가 두 나라로 나누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북쪽 로디지아는 잠비아로, 남쪽 로디지아는 짐바브웨로 나뉘었었는데요. 그 땅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로디지아예요. 여기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전체를 이 양반이, 세실 로즈가,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기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전신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많은 땅이 세실 로즈에 의해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실 로즈는 여기서 막대한 부를 얻었었고요. 그 얻은 부로 영국의 대표적인 장학재단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로즈 장학금이에요. 모든 영국인들이 받고 싶어 했었던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줬었던.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잘못됐었던 행위를 비판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이 세실 로즈의 동상을 이제 폐쇄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한때 아주 트렌드처럼 나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 제가 지난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 파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영국은 종단 정책입니다. 기억나시죠? 제일 위로부터 따지자면 이집트, 수단, 케냐, 그 다음에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영국은 종단 정책입니다. 종단 정책.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라고 했었죠. 종단과 횡단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마주치는 곳이 있었겠고요. 여기가 파쇼다 사건입니다. 여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아프리카 최대 섬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치자. 여기 지부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가 여기서 양보하는 파쇼다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자,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여기 영국과 프랑스를 메인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시아의 식민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식민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식민화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의 식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식민화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기 영국령, 인도제국. 지금의 인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 영국령 인도제국 안에는요, 지금의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미얀마 병합 연도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영국령 인도제국의 미얀마 병합 연도 1886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대한 영국 세력과 이쪽에 있는 거대한 프랑스 세력 간의 가운데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그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태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태국. 라마 4세 라마 5세의 근대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해냈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영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
끝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여기 보르네오섬 북쪽까지 이것을 말레이 연방이라고 해서 연방까지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쪽엔 어느 나라입니까? 네덜란드가 지배했었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통치를 했었죠. 대표적인 데가 요 자와섬, 뭐 수마트라 섬 이런 데들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인도네시아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자카르타, 과거에는 바타비아라고 불렸던 데를 어디가 네덜란드가 통치를 했었다. 자, 그리고 여기 봐주셔야 됐죠. 필리핀. 필리핀은 원래는 어디였었다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어디로 넘어왔었다? 미국으로 넘어갔었다. 미서 전쟁 결과 끝에 미국이 이기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 이 지도 한 장 너무 중요합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하나씩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 파트에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거의 재반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3C 정책 맞습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3C 정책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는 종단 정책. 이 종단 정책은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남아공까지 연결하는 것이었고요.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도 있었고요.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함께 미얀마까지 1886년. 그리고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요 수단이 어디냐면 이집트 밑에 있는 데입니다. 수단. 그리고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대에 있었던 왕국이 줄로 왕국. 그리고 여기 이 싱가포르에 포함된 그 연방이 말레이 연방이라는 거. 말레이 연방 연도까지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지금은 여러분 연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꼭 봐주셔야 돼요. 여기 파트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C 정책은 어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되셨죠? 3C 정책입니다. 이렇게 두셔야 되겠고요. 3C 정책 봐주시고, 자, 다시 한번 여기 지도에서 봅시다. 이집트, 수단, 케냐,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연방, 남아공. 되셨죠? 여기까지가 어디? 영국. 자, 영국과 부딪혔던 여기가 파쇼다고요. 파쇼다로 부딪혔던 건 바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던 게 1898년도에 파쇼다 사건이고요. 자, 프랑스는 횡단 정책. 어떻게 횡단? 요렇게 횡단.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지. 그렇지. 원래는 근데 여기 지부티라고 했었죠. 지부티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였었는데 사실 지부티가 워낙에 작은 나라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냥 마다가스카르랑 이렇게 연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보단 여기 사실 지부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가볼게요. 알제리, 튀니지. 어디 있습니까? 알제리, 튀니지.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프랑스의 최고의 축구 스타, 지금은 누굽니까? 뭐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원래는 우주 사령관 지네딘 지단, 아트사커의 전설. 그 지네딘 지단이 다 알제리계입니다. 알제리가 그래서 지금도 축구 잘하죠. 축구 강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제리, 모로코까지.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어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영국이 미얀마를 병합했던 게 1886년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1887년도에 인도차이나 연방이 조직되었어요. 이러한 연도가 한번 구분해서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가 이 모로코를 두고 한판 부딪히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그 전강에 배웠던, 자, 비스마르크가 어디를 장악하고, 전강에 배웠던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이기고 나서 현상 유지 정책을 펼친다고 했었죠. 그때 독일이 영국한테, 야, 우리 여기 유럽 내에서 영향력 니네가 인정해주면 니네가 해외로 나가는 거, 우리 해외 나가지도 않고 하는 거 인정해, 우리 서로 타협을 보자 해서 영국과 어느 정도 타협을 봤었어요. 좋아.
너네 그럼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영국이 막 나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죠? 빌헬름 2세가 나오면서 확장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죠? 비스마르크 좌천시킨 다음에. 그래서 나왔던 게 모로코 사건이야. 비스마르크 가만히 있어. 이제 우리도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쭉 나가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식민지를 다 쟁탈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미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모로코로 들어가요. 1905년이야 이게. 1차 모로코 사건이야. 근데 이때 영국이 야 독일 너네 안 나온다며 가! 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이 아씨 열받네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6년 뒤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2차 모로코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또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줘요. 독일로 가! 이래요. 그러자 독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 토고, 카메룬 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보면 보세요. 독일은 발음이 세잖아요. 구탄탁! 이렇게 세잖아요. 센 자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침략했습니다. 어디? 토고, 카메룬. 잠시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그리고 나미비아. 3B 정책입니다. 3B 정책은 어디냐? 여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근데 사실은 영국의 3C 정책은 사실 실질적으로 벌어진 거에 비해서 여기 독일의 3B 정책은 사실은 영국만큼 그렇게 실질적이지도 않았어요. 약간 목표에 가까웠어. 우리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움직임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3B 정책, 토고,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은 비스마르크 제도랑 마샬 제도는 사실은 이게 태평양에 있는 데라 굳이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요 네 나라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독일 많이 나옵니다. 독일 한번 보시면 이 중에 독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요. 토고, 카메룬, 여기 저기죠. 서남 아프리카, 여기가 나미비아예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여기가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케냐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지금은 탄자니아라고 부르지만 그 전에는 탕가니카 막 이렇게도 불렸던 지역이에요. 탄자니아, 나미비아, 카메룬, 토고 다 어디의 식민지였다? 독일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요 나미비아, 나 노래해는 일본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한 번 더 나와. 나 노래해?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르족의 봉기가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운동 파트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 더. 벨기에. 벨기에는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일단 국가도 되게 작고요. 뒤늦게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못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 벨기에 레오폴트 2세라는 사람이 이게 워낙에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사람들을 가혹하게 통치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커버하지 못하면 어떡해? 자녀들의 손을 커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레오폴트 2세가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워낙에 가혹하게 통치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 레오폴트 2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해안가 주변으로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해안가 주변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 본인들이 힘도 약하고. 그래서 어떡하냐? 내륙으로 들어간 최초의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그게 그래서 벨기에령 콩고가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통치해. 실제 벨기에 영토는요, 굳이 따지면 요만큼 될 거예요. 자기보다 수십 배 더 큰 땅을 벨기에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를린 회담이에요.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다 차지했어. 그럼 내륙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이때 베를린이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 있잖아요. 독일도 나쁘지 않은 거야. 야, 그럼 모여봐 라고 한 거예요. 야, 너네 우리 아프리카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여기 각각에 차지했다라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싸우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땅을 지배하는 걸로 할까? 라고 결정을 해요. 이게 이른바 베를린 회담이야. 베를린 회담이야. 이걸로 인해서 벨기에가 콩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레오폴트 2세라는 정말 악마 같은 인물이. 자, 근데 문제는 이 베를린 회담이 1884년 5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 표를 한번 보면 1870년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전체 중에 식민지가 된 나라는 한 10% 안팎이었었대요.
그런데 베를린 회담이 언제 있었다고요? 1880년대 있었다고 그랬죠? 80년대, 84년, 85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900년이 되잖아요. 1900년대가 되면서 아프리카 전체 중에서 90%가 식민화됩니다. 즉, 이 베를린 회담이 가장 아프리카 식민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오폴드 2세가 주도했고 당시에 또 독일이 거기에 협조했던 이런 것이 바로 이 베를린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은 많이 진출을 못했었지만 아시아 쪽으로 주로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인도네시아, 자와섬이라든가 자바섬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수마트라 섬 이런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에 많이 진출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랑 교류했던 거, 이게 중요하죠. 자, 일본의 에도 막부는 다른 서양의 나라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다가 유독 딱 한 나라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전해주었던 서양 학문을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우린 그걸 란학이라고 그러죠. 뭐 일본어로 란가쿠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일본의 에도 막부랑 교류했던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봐주시고,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차지했었고요. 그걸 필리핀을 또 미국에 뺏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문명, 대표적인 문명, 뭐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을 파괴했던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코, 피나 기억나십니까?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파괴되었었다. 이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학 가시면요, 혹시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면 에스파냐어를 배우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많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또 유용한 언어가 에스파냐어예요. 왜 그러냐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봐주시고, 그 외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이게 대부분의 나라를 이 나라가 식민 지배했었죠. 에스파냐가 어디?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뭐 여기 모든 나라, 그 멕시코, 그 외에 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데가 전부 다 어디의 식민지였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다라는 거 하나 살짝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에스파냐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파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리오데오로, 여기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이게 지도상에 있는 겁니다. 수능 특강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물어보면 진짜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한 2군데 정도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포자 한번 써보세요. 일자로 쭉 끄면 되죠. 일자로 쭉 끄고 일자로 쭉 끄면 됩니다. 포르투갈. 되셨죠? 그래서 일자로 쭉 끄면 되는데 앙골라왕, 모잠비크. 특히 포항에는 모자가 좋다고 그랬죠? 포항, 모자. 그래서 포르투갈, 앙골라, 모잠비크. 이렇게 꼭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이렇게 일자로 쭉 끄는 걸 왜 얘기하냐면, 과거에 여기 앙골라랑 모잠비크가 이렇게 지도에 표시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독일로 푼 친구들이 많았어. 이걸 나미비아랑 탄자니아로 착각해갖고. 근데 일자로 쭉 긋는 거. 포르투갈은 일자로 쭉 긋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어떻게 된다고요? 일자로 쭉 끄면 된다고. 포, 앙, 모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향신료 무역을 주도했었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이게 인도라면 인도 여기에 있는 도시, 고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 물라카 등을 차지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최대의 그 영토가 제일 넓었었던 브라질을 차지했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오카오, 마카오를 차지했던 것도 포르투갈이었었다. 기억나십니까? 특히 여기 보시는 요 물라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물라카입니다. 요 해협을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동량이 다니는 데가 요 물라카 해협입니다. 해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럽 쪽에서, 특히 혹은 뭐 페르시아 쪽에서, 페르시아만 그 중동 쪽에서 우리 뭐 유조선이나 이런 뭐 수출품 되게 많잖아요. 그게 항상 다니는 데가 여기 길이에요. 물라카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핵심적인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뭐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자,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켰다. 혹시 이거 기억하실까?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디로부터? 에스파뇰으로부터 빼앗다시피 하죠. 그리고 쿠바, 괌, 하와이, 파나마 운하를 수십 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어디다? 미국이었다. 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요, 앞으로 여러분 이탈리아 할 때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수능 개념하면서 제 작년 우리 반 녀석, 올해 이제 동아고 졸업하는 이상윤이 제안해 줬던 걸 제가 이제 계속 쓰겠습니다. 이탈리. 다시 한번 처음이라 좀 유치하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탈리. 뭐 여러분 뭐 전 안 민망한 줄 알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탈리. 이탈리아는 리비아, 에티오피아한테 졌고요. 여기 말고 두 개를 더 써놓으시면 좋아요. 소말리아. 그 다음에 에리트리아. 이거 꼭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탈리리리리. 여기 볼까요? 자, 에리트리아. 내지는 에리트레아. 여긴 에리트레아로 나왔네요. 에리트레아. 레아로 갑시다. 레아. 에리트레아. 그러니까 레니까 여기로 하면 되겠네. 리를. 네, 그렇죠. 에리트레아. 다시 한번. 이탈리리리리. 이거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약간 이 리듬감을 이탈리리리리 레아니까 에리트레아. 자, 다시 한번 이탈리리리. 이거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겠다. 수능 특강에 바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탈리아는요,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를 식민 지배했다. 이탈리리리 기억하시고요. 에티오피아와의 전투에선 졌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사실 싸워서 이겨낸 건 아니고 미국 출신 흑인들이 돌려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주로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싸워서 유일하게 이겼던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자존심 센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지원해주기도 했던 나라죠. 네, 그리고 제외 모든 나라가 열강에 지배를 받았는데 이 지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아,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이탈리아가 내려오는데 리비아는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에리트레아도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도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리리 이탈리리리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가 싸워서 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싸워서 이겨낸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에서 싸워서 유럽 열강을 막아낸 아프리카 유일의 나라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라이베리아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라이베리아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파트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어디랑? 이탈리아랑 싸워서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졌습니다. 이걸 아도와 전투라고 그래요. 메넬리크 2세라는 명군주가 막아냈었고요. 수단에서는 마디 운동 내지는 마흐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흐디 운동에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이슬람의 약간 원리주의 운동에 가까운 운동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나미비아에서는 나 노래해. 자,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나미비아 지역 아닙니까? 이 독일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일으켰던 민족 운동이 헤레르족의 봉기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줄루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줄루 왕국과 누가 싸우냐면 영국이 붙습니다. 이 영국과 줄루 왕국이 싸워서 줄루 왕국이 이겼던 전투가
이산들 완화 전투.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겼네요. 근데 그 이후에 영국은 수를 더 확대시켜서요. 어쨌든 이 지역은 차지하긴 해요. 근데 줄루 왕국이 이겼던 전투가 이산들 완화 전투입니다. 영국을 상대로. 예,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시아의 식민지와 예선 다시 한번 자 영국을 차지했던 인도 있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얀마 병합 1886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말레이 연방까지 차지했던 게 1895년이에요. 자 이렇게 영국 세력이 있고 여기에 프랑스 세력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인도차이나 연방, 프랑스랑 인도차이나 연방은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차지했고 1887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외교적인 노력과 나름의 내정 개혁으로 인해서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는 태국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쪽에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받았었고요. 원래는 에티오피아,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 받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문화재로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19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연도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연도 안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여기 주로 북쪽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시몬 볼리바르. 그리고 저 남쪽 칠레나 아르헨티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산 마르틴 같은 인물이 주도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19세기 후반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이죠. 영국과 러시아의 큰 지구에서 이 지구 거의 전체에서 싸웠던 것이 바로 이 러시아와 영국의 그런 더 그레이트 게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기 이란이다. 이란. 북쪽은 러시아한테 땅을 할양하고요. 남쪽은 영국한테 할양을 하면서 했었고 특히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영국의 담배 불매 운동이 거의 반영 운동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파트는요, 사실은 이것을 딸딸 여러 번 외우는 것보다 그 동안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좀 느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예요. 자, 지도상에서. 이건요, 여러분, 딱 여기 마다가스카르, 이쪽에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일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건 어디예요? 프랑스인데, 이게 프랑스가 아니라, 이 지도가 나왔으니까, 다시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디예요? 독일이지. 그렇죠? 나미비아, 탄자니아.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포르투갈. 되셨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도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탈리아를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프랑스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벵골 분할령을 반표했던 건 어디죠? 영국입니다. 영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지.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게 종단 정책의 영국 돼야 되겠죠? 자, 아스테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 어디죠?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되려면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죠?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했던 게 프랑스잖아요. 정답 3번이네 뭐. 문제는 단순해요. 여러분, 이 제국주의 파트는 정말 초기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요. 부담스러움이 있어. 어쨌든 나라별로, 나라 이름도 좀 생소한 것이 있을 거고 또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한 번만 딱 정리해두면 거의 안 틀리는 파트가 여기 파트예요. 자,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다. 미국이죠 뭐.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독일이다. 독일입니다. 이거 어느 해서? 나미비아. 여기 지역이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3년 9월 모평입니다. 아주 최근 문제네요. 한번 볼까요?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 상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영국 왕의 인도 제국 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키플링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백인의 짐을 발표하여 우리의 승리가 문명화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마닐라일 때, 마닐라 어디의 도시죠? 필리핀의 도시예요. 괌 등의 현지들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원하지도 않고 수용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문명을 강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그들을 압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괌, 마닐라와 괌 나왔습니다. 이 우리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이 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가 되겠고요. 주룽반도를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다. 자, 주룽반도가 어디냐면 지금 홍콩까지 포함된 원래 한자를 읽으면 구룡반도거든요. 그래서 원래 홍콩은 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홍콩은 이 홍콩 섬에다가 이 주룽반도까지 포함된 지역이 홍콩이에요. 이거 어디죠? 영국입니다.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했던 것은 벨기에가 되겠죠. 일본으로부터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았던 게 미국이잖아요. 맞네요. 정답 4번.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나면 이탈리리. 그래서 이탈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이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가상편지에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벗이여, 고향의 반가운 소식을 잘 받았네. 자네와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 생생하네. 새로운 주교구를 설치하고 성상숭배를 강요했던 에스파냐 군주의 탄압의 정책에 맞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던 그때 말이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엿한 독립국으로 공인되었다니 감개무량하군. 이곳에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네. 10여 년 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포교 문제로 이곳에서 추방된 후 상관은 번창하고 있지. 여기가 인공섬이라 가끔 풍랑 피해를 입는 것 말고는 별 탈이 없다네. 자네도 늘 건강하게. 자, 힌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인공섬, 이것은 그 짬뽕 유명한 나가사키 앞에 있는 인공섬 데지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스파냐 군주, 요 에스파냐 군주는 펠리페 2세를 말합니다. 펠리페 2세의 탄압, 종교적 탄압, 가톨릭 강요 정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일어나서 독립국까지 됐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던 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립을 한 것이에요. 플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어디죠? 영국.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프랑스.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하였다? 에스파냐.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필리핀을 지배하였다? 미국.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였다? 네덜란드. 자와섬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덜란드가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2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22년 수능 중에. 한번 볼게요. 가는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식민지 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했대요.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벨기에는 콩고 지역을 상실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대서양이죠. 여기가 인도양이잖아요. 여기를 이르는, 여기에서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벨기에 지역, 벨기에가 차지했던 데가 여기 내륙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걸로 봐서 여기 지역 내지는 여기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만약에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이게 봉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로 가가 차지하고 있던 동아프리카, 즉 동아프리카 이쪽이 동쪽 아닙니까? 이쪽에 루안다, 우둔디,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 탕가니카가 탄자니아를 뜻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가란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수능 문제 중에서. 제국주의 파트 중에서도 요거 독일 찾는 게 어려웠어요. 탕가니카를
가 지금의 탄자니아를 과거에 부르던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 대서양 인도양의 벨기에, 예, 요 내용까지 좀 추론해 보면 독일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냈었던 확실한 힌트는 여기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론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이때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독일 찾았으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제정이 무너졌다.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제정이 무너졌던 건 대표적인 데가 독일,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육활동을 만들었던 건 포르투갈.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 군대에 패배했다. 이탈리아.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였었다. 오스만 제국.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르 지역의 탄광지대를 넘겨받았다.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해부터는 해서 우리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체제, 그리고 마지막에 연표 문제 한 번에 정리해주는 딱 4강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고 계시고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더더욱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